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재혼한 40대 여성이에요.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서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기차를 잘못 탔을 땐 지체 없이 내려서 갈아타는 게 정답이었어요. 잘못한 기차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원래 내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내려주기 마련이니까요. 한때는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핍박받고 살아야 하나 한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조금만 용기가 있었더라면 당장 집을 뛰쳐나와 제 인생을 살았겠지만 그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오랜 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주눅들어 살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저지르고 보니 지옥과 천당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그 얇은 막을 뚫지 못하고 숨죽여 살았던 시간이 억울할 뿐이었죠. 늘 남의 사연만 듣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예전에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걸 자신 탓으로 여기며 당하고 사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가까워지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10수년간 동네 오빠 동생으로 얼굴만 익히고 살다가 오빠가 명문대에 합격해 제 과외 선생으로 오게 되면서부터니까요. 오빠는 아들만 내신 집의 장남이자 가장이었어요. 오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고 아빠를 대신해 엄마와 동생을 보살피며 가장 노릇을 해야 했거든요. 아주머니는 동네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여자 혼자 버리로는 내 아들을 키우며 살기 벅찼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물론 일수쟁이한테 돈까지 끌었으며 생활해야 했어요.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오빠가 대학에 합격했던 겨울 등록 날짜를 앞두고 돈을 마련 못해서 아주머니가 온 동네를 울면서 뛰어다녔던 그날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등록금을 못 만들어 울고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진 않잖아요. 평소 노랭이로 소문났던 일수 아줌마도 그땐 거금 50만 원을 선뜻 내놨어요. 딴 건 몰라도 자식 새끼 공부는 시켜야지. 안 그래? 내 새끼는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못 들어가는 서울대를 지 혼자 힘으로 붙었는데 돈 때문에 못 가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힐 거야. 이 돈을 받을 생각 않고 주는 거니까 잘난 아들 훌륭하게 키워. 그게 빚 갚는 거니까. 일수 아줌마의 뜻밖의 행동에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지갑을 열기 시작했고 슈퍼 아저씨, 철물점 아저씨, 수선집 아줌마 등 거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부족한 등록금을 채워주었어요. 저희 집도 그중 하나였죠. 그 덕에 오빠는 무사히 등록 마감일날 입학 등록을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정이 있던 시절이었죠. 대학에 등록을 한 오빠는 입학 전까지 조금이라도 벌 생각에 가해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신동으로 유명했던 오빠라서 과외자리를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만 해도 오빠한테 제 과외를 맡기려고 롤케이크까지 사들고 집에 찾아가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꽤 살만한 형편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오빠는 곱상한 얼굴과는 달리 공부를 가르칠 때는 가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독하게 가르치는지 학원에서 반년은 좋게 들어야 뗄 수 있는 문법책을 한 달 만에 뗄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대충 훑기만 하는 게 아니라 툭 치면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독하게 뗀 거였어요. 눈으로 읽었다고 내가 안다는 착각은 하지 마. 읽은 건 내게 아니야. 네 머리에 저장돼 있는 게 네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외워. 외워놓고 문제를 보면 그땐 답이 알아서 문법에 채워질 테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거야.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과외까지 시켜주시는데
너도 보답은 해야지. 어쩌면 그 예쁜 입으로 교과서 같은 소리만 줄줄 하는지 그땐 솔직히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죽어라 공부하긴 했었죠. 덕분에 고3 새학기가 시작되고 오빠랑 공부한 덕을 봤어요.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오빠 말대로 영어 문법책을 여러 번 훑었더니 수업을 들을 때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말이죠. 좋은 과외 선생도 얻었겠다. 1년간 열심히 해서 명문대는 아니어도 인서울 4년제는 가야겠다고 다짐하던 그때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아빠가 하시던 공장이 IMF 여파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죠. 아빠는 어떻게든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돈을 구하러 사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때가 때인지라 어디서도 돈은 구할 수 없었고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아빠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기적을 바라는 우리 가족의 소망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빠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집은 많은 게 달라졌어요. 공장을 살리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탓에 엄마와 저는 당장 살 집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거든요. 친지분들께 사정을 말하고 돈을 융통해 보려고 했지만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런지 아빠 장례식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 잘 살 때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친할머니의 말이었어요. 혹여 함께 살자는 말은 하지 마라. 내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도록 너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잘난 남편 덕에 호강하고 살더니 네 남편이 저리 되도록 뭘 했냔 말이야. 사방 잡아먹은 며느리 난 필요 없다. 태를 이을 아들도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늙은 시부모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염치 없는 소린 하지 말거라. 내 아들도 죽은 마당에 더는 너랑 네 딸 볼 생각도 없다. 애초에 친가에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 잃은 며느리와 손녀딸 앞에서 모진 말만 퍼부어대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저도 정이 뚝 떨어졌어요. 결국 외가에서 어렵게 마련해준 약간의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 엄마랑 저는 이사를 했어요. 제가 고3이라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방을 얻었고 저는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집이 그렇게 되고 나니 더는 과외를 받을 형편이 안 돼서 오빠한테 과외를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랬는데도 오빠가 이사한 저희 집에 왔지 뭐예요. 단칸방에 조촐한 살림 몇 가지가 다인 형편이 창피해 제발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끝내 오빠는 집 안까지 쫓아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을 펴곤 수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돈 받을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앉아. 집 망했다고 공부까지 그만둘 셈이야.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 나가서 돈이라도 벌 거니?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책 펴. 누가 공부 안 하겠대. 우리 집 망한 걸 보이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데 오빠까지 왜 이래? 오빠가 진짜 선생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오빤 고작 과외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괜한 동정 말고 가라고. 자존심이 상해 멋대로 짓거렸어요. 그러자 오빠가 그러더군요. 고작 이런 걸로 자존심이 상한다고? 난 돈 낼 사람들이 돈 모아 등록금까지 대줬어도 하나도 자존심 안 상했어. 내가 성공해서 갚아드리면 되니까.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 싫다는 과외 해주겠다고 온 줄 아니? 사람이 정이란 게 있는 거잖아. 우리 집 형편 어려워서 등록금 못 내서 걱정할 때 너희 어머님도 내 학비에 돈 보태라고 돈 주고 가셨어. 그때 받은 고마움 나도 갚고 싶다고.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어깨 펴고 떵떵거리며 살 날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철없이 굴지 말고 앉아서 책 펴. 그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니까. 고작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오빠가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철딱선이 없던 저와는 천지 차이였죠. 오빠는 제가 수능시험을 볼 때까지 돈 한 푼 안 받고 과외를 해주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엄마가 고마운 마음에 돈 봉투를 건넸지만 그마저도 사양하곤 받지 않더라고요. 오빠 덕분에 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합격증을 받던 그날 오빠랑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라고 해봐야 신림동 순대타운에 가서 순대볶음을 먹고 홍대에 나가 길거리 버스킹을 보고 아이 쇼핑을 한 게 다였지만 이제 갓 20살이 된 제게는 신세계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빠는 이후에도 제 아르바이트 자리도 알선해주고 오빠네 학교에 데려가 도서관과 캠퍼스 구경도 시켜주었어요. 그리곤 제 손에 커플링을 끼워주며 사귀자고 하더군요. 대학 합격과 동시에 멋진 남자친구까지 생기다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뒤 오빠는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사귄 지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오빠는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오빠가 훈련소로 가기 전날 저는 오빠와 함께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죠. 오빠가 입대를 하고 100일 휴가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학생관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려는데 그날따라 음식 냄새가 역하게 나지 뭐예요.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향했는데 뒤따라온 친구가 장난으로 한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야, 누가 보면 너 임신한 줄 알겠다. 그 순간 심상치 않았던 그간의 일들이 하나씩 연결되었거든요. 자주 소변이 마려웠던 것도 그렇고 10시간 가까이 자도 졸리고 피곤했던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생리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제일 걸렸어요. 평소 생리 불순이 심했던 탓에 1-2달 거르는 건 예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멍해지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라도 옆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혼자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약국에 임신 테스터를 사러 갔어요. 하지만 막상 약사와 얼굴을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개 숙인 채 떨고 있었더니 약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임신 테스터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하필 그때 오빠네 엄마가 파스를 사러 약국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머니 얼굴을 보자 지레 겁을 먹은 저는 그대로 약국을 빠져나왔어요. 오빠랑 데이트를 하다가 몇 번 들킨 적이 있어서 우리가 사귀고 있는 걸 알고 계신 터라 임신 테스터를 사는 걸 들키면 단박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종종 걸음을 치며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가 불렀어요. 애써 못 들은 척 가려는데 기어이 따라오셔선 잔뜩 노려보시며 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주시더군요. 그 안엔 임신 테스터가 들어있었어요. 지지배가 몸뚱이 함부로 굴리고 다니면 못 쓴다. 이게 다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건 줄이나 알아. 아주머니는 무서운 얼굴로 쏘아보시곤 그대로 가버리셨어요.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엄마가 오시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선명한 두질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날 이렇게 만든 오빠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내 자신이 미워졌고요. 누군가에겐 축복받아야 할 일이 저에게는 재앙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사실도 화가 나고 싫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제일 걱정이었죠. 저는 아직 학생이고 오빠는 군복무 중인데다 우리 집 형편도 넉넉지 않아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등록금 마련할 일이 막막했으니까요. 게다가 양가 어머님께 임신 사실을 털어놓을 생각을 하니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임신 사실을 추궁하더라고요. 이 기집애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결혼도 안 한 게 겁도 없이 임신을 해? 애 아빠가 누구야? 당장 말 안 해?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승민이 엄마가 뭐라는 줄 아니? 딸 자식 몸간수 잘 시키라고 하더라.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약국에 테스터 사러 왔더라고. 내가 남한테 그런 소리나 듣고 살아야겠니?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냐고. 일단 너 임신시킨 놈부터 만나야겠다. 일어나. 어서 일어나 앞장서라고. 가고 싶어도 못 가. 승민이 오빠 군대에 있단 말이야.
오빠한테 아직 말도 못했어. 100일 휴가 나오면 그때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자기 아들이 임신시킨 것도 모르고 저희 엄마한테 딸 몸간수 잘하라고 충고를 했던 아주머니 때문에 엄마는 당장 달려가 따지려고 했지만 제가 말리는 바람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름 뒤 오빠가 100일 휴가를 나왔고 저는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엔 저처럼 당황하던 오빠는 이내 마음의 준비가 끝났는지 이렇게 된 거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어머님들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물론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특히 저희 시어머님이요. 뱃속의 애가 자기 아들 애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망발부터 명문대 출신의 앞길 창창한 자기 아들을 쥐뿔도 없는 집 딸인 제가 발목 잡았다는 말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도 이 결혼이 마음에 들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윗감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인 건 알지만 시어머니 자리도 그렇고 밑으로 줄줄이 딸린 시동생 때문에 한 걱정이셨으니까요. 당시 둘째, 셋째는 고등학생이었고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벌이도 시원찮은 시어머니 혼자 아들들을 공부시키는 건 불가능했고 당연히 큰아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건 불보듯 뻔했죠. 그러니 하나뿐인 딸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마음은 편치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당신만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대신 앞으로 상의는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 군대에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혼인신고까지 한마당에 내 집 식구를 밖에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데리고 살아야죠. 그러니 상의 너 내일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저희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지만 시어머니 고집은 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학교 다니랴 불편한 시댁에서 생활하랴 한동안은 정말 패닉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왜 시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살겠다고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생 시동생과 초등학생 막내까지 제게 떠넘길 심산이었던 거예요. 빨래, 청소, 시동생들 아침밥은 물론 심지어 막내 시동생 학부모 노릇까지 시어머니는 죄다 저한테 떠넘기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이후에는 퇴근도 전보다 늦으시고 친구분들과 만나 술을 드시고 오는지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방도 같이 쓰는 처지라 안 그래도 입덧도 심한데 술 냄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죠. 그렇게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못난 며느리 때문에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냈다며 제 탓을 하시더군요. 누구보다 힘든 건 바로 저였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몸 추스를 때까지라도 친정에 데리고 있다가 보내겠다고 했더니 자식 잡아먹은 게 무슨 유세라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한답니까? 너도 입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지금 친정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쉴 처지냐? 내 손주는 세상 빛도 못 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아니지. 차라리 이참에 친정 가서 푹 쉬어라. 그리고 애도 없어진 마당에 내 아들 놔줘. 애초에 네가 몸뚱이만 함부로 안 굴렸어도 결혼 안 했을 거 아니니? 죽은 애한테 미안하지만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안 그러니? 기다렸다는 듯 저를 내쫓으려는 시어머니를 보자 오기가 생겨서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 그 집에 꼭 붙어있겠다 다짐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땐 모른 채 말이에요. 퇴원 후 시댁으로 돌아온 저는 길을 쓰고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드디어 남편이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저를 배려해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복학을 앞두고 우리 부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둘 다 대학에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했거든요.
남편은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 가능한 서울대 출신이고 저는 그저 그런 대학 출신이니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친정 엄마는 어떻게든 등록금을 대줄 테니 졸업을 하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학업을 포기하는 건 제 등록금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시동생 대학 등록금을 대야 했거든요. 거기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입사 원서를 냈고 다행히 정직원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4대 보험도 되고 은행 대출도 가능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니 확실히 생활도 안정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빨랫감과 설거지가 가득했고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와중에도 눈앞에 산적한 집안일을 해치워야 했거든요. 집에 사람은 많은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은 강의가 끝나면 과외를 하느라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고 대학생 시동생은 입대를 앞두고 동기들과 술 마시러 다니기에 바빴고 고3 시동생은 학교에서 야자하느라 역시나 늦게 돌아왔고 철없는 막내 시동생은 제 앞가림도 못했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시집오고 집안 살림에서 아예 손을 뗀 시어머니는 큰아들 눈을 피해 연애를 하시느라 늘 바빴어요. 남편이 취직할 때까지만 참자, 시동생이 군대 갈 때까지만 참자, 막내 시동생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 늘 그렇게 참기만 하면서 살았네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을 거듭한 끝에 과장이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시동생 셋을 대학 공부를 시켰고 막내 시동생을 뺀 두 시동생은 장가까지 보냈어요. 둘째 시동생의 경우 동서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예식장까지 제가 직접 발품 팔아가며 예약해 주었고요. 정작 저는 결혼식도 못했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당신 아들들이 결혼을 한다는데도 두 손 놓고 모든 걸 제게 떠넘기기만 하셨어요. 내가 뭘 알겠니? 젊은 네가 알지. 나 상관 말고 네가 알아서 골라줘라. 말은 그렇게 해놓곤 꼭 나중에 가서는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예식장이 외지다는 둥,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는 둥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받을 예단은 일일이 다 따져가며 다 챙겨 받으시더라고요. 한복은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가 아니면 안 입겠다던가 백이며 구두는 백화점에 직접 가서 본인이 고르겠다거나 목걸이 반지는 세트로 받겠다 등등. 웃긴 건 정작 당신 자식들 결혼에 발벗고 나선 저한테는 버선 한 짝 사주란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둘째 동서 부모님이 맏며느리 예단도 해주겠다고 했더니 정색을 하며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뭘 한 게 있다고 예단을 해줘? 어머니께 그럴 필요 없다고 전해라. 쟨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는데 왜 니들이 돈 들여 해주니? 그럴 돈 있으면 이 시엠이 금목걸이나 하나 더 해주려무나. 나이가 드니 목이 허전해서 뭐라도 하나 걸어야지 안 되겠다. 해온 게 없으니 받을 생각도 말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식도 없이 살았는데 혼수 안 해온 것만 탓하시니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이 집에 와서 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벌어 시동생들 대학도 보내고 시동생들 신혼집 구하는데 매번 보태줬는데도 그게 다 잘난 큰아들 덕이라고만 하지 맏며느리 덕이란 소린 죽어도 안 하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니 시동생들도 똑같이 저한테 받아갈 줄만 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을의 큰형수는 자기들한테 뭐든 해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알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막상 결혼하고 보니 자기 엄마랑 형제들 생각만 하지 제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 마음 아픈 건 생각 않고 회사일 오래 빠지면 안 된다고 장례식 일정을 당겨서 이 일정으로 끝내자더군요. 자기 집 경조사 때는 악착같이 저를 부려가며 챙겨놓곤 하나뿐인 친정엄마 장례식도 줄여서 하자는 말에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해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탈이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하자는데 매번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징징거리기만 하잖아. 제발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그때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한테는 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후로는 껍데기만 부부로 살았지 속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결혼 2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남편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내 언녀랑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솔직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벌써 3년 넘게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이 잦았고 집에 와서 벗어놓은 옷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접대하느라 룸사롱에 갔다가 그곳 아가씨한테 묻은 거라 했지만 제가 바본가요? 어떻게 매번 다른 아가씨들이 같은 향수를 뿌려요? 그런데도 속는 척 해줬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있으려고요. 유명 주얼리 브랜드숍 앞에 선 남편은 진주 목걸이를 골라 내언녀 목에 직접 걸어주며 마음에 드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신 대답해 주었죠. 여자한테 진주 목걸이 사주면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진다는데 괜찮겠어? 그러자 남편이 기겁을 하더군요. 네 와이프한테는 싸구려 결혼 반지도 안 해줘놓고 내연녀한테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도 다 사주네.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니? 이 개놈의 자식아. 그러자 남편 옆에 있던 내연녀가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애 핑계로 자기 발목 잡았다는 와이프야? 이렇게 무식하니까 자기가 말이 안 통해서 대화를 못하겠다고 하지. 이봐요 아줌마, 여기 공공장소야. 제발 품위 좀 지키세요. 돗대기 시장원 아줌마처럼 굴지 말고. 놀랍게도 뻔뻔한 여자의 행동에도 화가 났지만 그런 상황에도 여자의 허리를 두른 팔을 놓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더 화가 났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왠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고 제가 낮에 있던 일을 추궁하자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마. 지금껏 쥐뿔도 없는 내가 누구 덕에 동기들 누르고 승진했는지를 알아? 계열사 회장 딸인 그 사람 덕분이야. 너 그동안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살았잖아. 그럼 그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지. 넌 잃는 거 없이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만들어? 긁어 부스럼 내봤자 너만 손해니까 조용히 입 닫고 살든가 아니면 이혼녀로 살든가 결정해.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간통하다 들켜놓고도 뻔뻔하게 나오냐고. 내가 그동안 네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았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나 너랑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한 달도 안 쉬고 죽어라 이랬어. 네 동생들 대학 학비는 누가 댔는데? 신혼집 전세금은 누가 보탰는데? 네 돈으로 했니? 다 내가 번 돈으로 해서 보냈어. 너나 니네 집 인간들이나 이날 이때까지 내 등골 빼먹기만 했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말해봐. 쥐뿔도 없는 집구석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꼴값들 떨고 앉아있는데 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네가 그 잘난 대학 나와 이 모양 이 꼴 된 거 감나무집 일수 아줌마가 알면 등록금 보태준 거 돌려달라고 할 거다. 되먹지 않은 개벽다기 같은 새끼야. 너 함부로 말할래? 나 더는 안 참아. 니까짓 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헤어질 마당에 내 할 말 하고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억울하면 너도 막말해. 하긴 네가 잘한 게 있어야 나한테 막말도 하지. 이봐요 이승민 씨. 난 더는 더러워서 너 같은 거랑 같이 못 살겠으니까 그 잘난 계열사 회장 딸 데려다가 천년만년 잘 살아보세요. 아, 그간 네 동생들한테 들어간 내 돈 다 받아갈 테니까 네 동생들한테 똑똑히 전해. 알았어? 결국 저는 재산 분할을 받고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시동생들한테 들어간 학비며 전세 보증금, 거기다 남편 내언녀한테 상간녀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어요. 시동생들이 자기들은 돈 못 준다고 펄펄 뛰길래 남편의 간통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에 폭로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알아서 받아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23년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으로 돌싱이 됐어요. 그리곤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를 떠나 멀리 양평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람에 치여 사느라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려고 이사를 한 건데 정작 반년도 안 돼 외로워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집 주변에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어린이집 주방 아줌마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어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서빙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따놓은 조리사 자격증 덕분에 바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일하는 시간도 짧고 힘에 부치지 않아서 저한텐 딱인 직장이었어요. 무엇보다 가까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었죠. 전 남편과 살면서 3번이나 유산을 경험한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중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여느 아이들과 달리 늘 침울한 표정으로 혼자 구석에 숨어 있곤 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엄마랑 같이 살지 않는지 묶은 머리가 늘 엉망이라서 선생님이 매번 다시 묶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종종 하원 시간이 되도록 부모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서 혼자 빈 교실에 남아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도 미루고 아이한테 다가가 말을 걸어 보았어요. 처음엔 대꾸도 않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더니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자 슬그머니 다가와 제 옆에 앉더라고요. 한참을 귀 기울이고 듣던 아이는 어느샌가 잠이 들어 제 팔에 머리를 뚝 떨구더군요. 나도 모르게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교실 안을 서성였어요. 새근새근 아이의 숨소리와 내 등에 퍼지는 아이의 따뜻한 온기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내 아이들이 온전히 태어나 자랐다면 이 아이처럼 내 등에 엎여 잠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죠. 2팔로 아이 엉덩이를 받치고 있느라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어린이집 안으로 급하게 달려들어오더라고요. 아이의 아빠였어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아이를 업고 있는 저를 보자 아이 아빠는 당황하더군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얼른 아이를 건네주곤 조리실로 숨듯 들어가 버렸죠. 그날 이후 아이는 제가 부르지 않아도 제게 다가와 말을 걸 정도로 저와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이 아빠가 늦는 날이면 선생님 대신 제가 아이를 맡아주곤 했는데 하루는 아이 아빠가 고맙다며 쇼핑백을 건네더라고요.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하나 샀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포장을 풀어보니 머플러더라고요. 남편과 2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던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다 주겠다고 하지 뭐예요. 아니에요. 너무 예뻐서 그래요.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예림이가 그러는데 조리사님이 만들어주시는 감자조림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례지만 레시피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우미 아줌마가 해주신 건 그 맛이 안 난다고 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림이가 잘 먹는 몇 가지 반찬들 레시피를 적어 예림이 아빠한테 전해주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종종 예림이 아빠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난임으로 고생하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야 예림이를 가졌어요. 예림이 엄마가 몸이 약해서 출산을 할 상태가 아니었는데 어렵게 가진 아이라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 예림이 엄마는 예림이를 낳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고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일에 빠져 살던 예림이 아빠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양평으로 이사를 한 거죠. 현재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서울에 가야 해서 종종 예림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두곤 한다고요. 아이가 낯가림이 심해서 아이 돌보미를 고용해도 좀 저랑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다더군요. 저 역시
순탄치 않았던 제 결혼 생활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3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과 그로 인해 결혼 생활 내내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것까지 다요. 서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예림이가 우리 둘 사이에 매개체가 되어주어서 그랬는지 예림이 아빠와 저는 마음이 잘 통했고 얼마 뒤 예림이와 함께 나들이도 다니고 집에서 함께 빵과 쿠키도 만들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예림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테고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아이를 위해서 조금 앞당기자고 마음을 모았거든요. 언젠가 결혼식도 못하고 23년을 살았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림이 아빠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곤 재혼임에도 결혼식을 하자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막상 웨딩숍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지난 세월들이 하룻밤 꿈처럼 아스라이 느껴졌어요. 결혼 후 우리는 양평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곤 마치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살게 되었죠. 그러다 얼마 뒤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 동문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남편도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명문대라 그런가 동문들도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서로 다른 분야에 있어도 학연을 통해 끈끈한 유대를 이어가는 걸 보니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왜 전 남편은 20년 넘도록 왜 한 번도 나를 동문 모임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앞에 전 남편이 나타났지 뭐예요. 야, 네가 여긴 왜 와 있어? 미쳤어? 우리 이혼했잖아. 오늘 이 자리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나타나서 깽판을 치려들어? 네가 달라는 돈도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길게 말할 거 없어. 누가 알아보기 전에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정신 차려. 나도 올만하니까 온 거야. 그리고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네가 뭐라고 위험한 마당에 내가 널 따라다니겠니? 나한테 신경 끄시고 너 갈 길 가세요. 전 남편한테 쏘아붙이곤 동문들과 얘기를 나누는 남편한테 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따라오지 뭐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하는 그 순간 저를 밀치곤 한 발 앞서 제 남편한테 꾸벅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는 알랑방귀를 끼며 제 남편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데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날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런 전 남편의 말을 끊고는 먼저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밀쳤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대수롭지 않은 듯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어요. 아, 이 사람한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초에 여기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보다 선배님, 이번에 사업 확장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실 그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언제 시간 좀... 이보세요. 내 와이프가 왜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쪽이야말로 이 대화에 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좋은 말 할 때 당장 사과하세요. 제 남편의 말에 전 남편은 어리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풀렸고 저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져서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내연녀의 변심으로 버림받자 회사에서는 당장 전 남편을 공고사직 명단에 올렸고 실직 위기에 몰린 전 남편은 제 남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청탁을 하려고 동문회에 왔던 거더라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전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함부로 굴다 제 발로 기회를 찬 꼴이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복이나 화는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짓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곁에 복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